자, 안녕하십니까? 응용수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에 관계되는 이제 기하학적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무엇을 다뤄볼까요? 오늘부터는 변환, 1차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무엇은 말이냐면 1차 변환이 무엇인가, 그 변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그거 1차 변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매트릭스 행렬을 사용해서 그 변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1학기 때 공부했던 선행대수학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반복한다는 차원에서 변환을 하더라도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 아이겐 벡터를 정의를 다시 하고, 그럼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무엇을 어디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냐면 아이겐 밸류들 중에서 제일 큰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 그런 문제를 다뤄보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아이겐 벡터 디컴포지션, 주어진 행렬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세 가지 벡터의 아주 간단한 행렬로 이제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1차 변환에 관해서 공부하고, 아이겐 벡터 공부하고, 일반적으로 대칭 행렬을 아이겐 벡터에 의해서 구성되는 세 가지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문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PCA, 그 다음에 SVD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어디로 간다? 행렬 쪽으로 가보겠다. 1차 변환과 행렬을 해볼 테니까 이제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화면 공유할 테니 좀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아직도 들리나요? 이제 나옵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이제 바탕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입니까? 일단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환, 고유 벡터, 고유치 방정식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 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큐브. 3차 공간에 정육면체를 보고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육면체를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은 좀 큐브면, 육면체로 정육면체를 변형시켜서 만든 큐브면을 만들어 보아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림이 예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정육면체를 가지고 여러 변환을 취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사람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몸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팔, 왼팔, 오른쪽 다리, 상박, 하박,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상박, 하박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몸통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주어진 정육면체를 크기를 그대로 갖다 놓고 원하는 곳의 센터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죠. 위치를 이동시켜서 갖다 놓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를 만들려 그러면 동일한 정육면체를 어떻게 좌우가 X축이라 그러면 X축으로는 어떻게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Y축, 아래 위가 Y축이라 그러면 Y를 조금 늘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Z축도 조금 폭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머리 부분에 갖다 놓으면 되겠다. 자, 오른쪽 팔, 왼쪽 팔 또한, 자, 팔 같은 경우에는, 자, 좌우가 좀 늘어나야 되겠죠? 자, X축으로 크기를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조금 납작하게 좁혀야 되겠네요. 그래서 Y축 스케일링은 1보다 작은 값으로 스케일 조절하면 되고, 예를 들면, 요 몸통의 크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하면 될까? Y축을 이렇게 스케일링 조절하면 될 것 같고, Z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조금 줄이든지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몸통보다 더 이제 작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냐면 회전이 조금 더 하는데, 슈링, 시그레트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회전에 의해서만 나타나 있고, 여기도 슈링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슈링이 좀 들어가 있네요. 아랫부분은 그림자 모양이고,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렌더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육면체를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갖다가 놓는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를 가지고 어떤 놈은 그대로, 어떤 놈은 XY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큐브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각지도 않은 애니메이션 부분에도 뭐가 사용되느냐면 1차 변환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 변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그럼 일단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x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함수,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에서 말하는 1차 실수값이 아니고, 여기서 x로 표현된 놈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2차원 공간의 x, y라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x, y라고 하는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로 가게 되는 형태를 뭐라고 부르겠다? 변환. 위치를 변환하거나 크기를 변환하거나, 일단 새로운 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포메이션, 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when transformation. 그래서 이제 transform 한다는 의미고요. 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보통 x 프라임이라 표현하고 어디에서 f of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2차원 공간 R2에서 지금 R2 공간으로 가는데 어떤 x라는 점을 f라는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점 x 프라임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은 x 프라임은 f of x라고 표현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어떤 하나의 점을 새로운 점으로 새로운 점으로 위치하는 것을, 새로운 점을 갖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주어진 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 그러면 여기서도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거는 이제 지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놈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럼 이것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특히 뭐에 관심이 있냐면 리니어라는 말은 우리가 1차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1차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가 뭐냐면 원래 두 개의 점을 더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값이 돼도 상관이 없고 점이 돼도 상관이 없고 주어진 공간에 두 개의 원소를 더하기 연산을 해서 변환을 취한 것과 각각을 변환을 취한 것과를 각각을 변환을 취해서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동일할 때 이렇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x배에 대해서 알파 a배를 상수배를 한 놈을 변환을 시켜 것은 원래 그 놈을 변환을 시켜서 a배를 한 것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이제 만족할 때
주어진 함수 f가 주어진 변환 f라는 변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차 변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차 변환의 성질을 좀 살펴보게 되면 볼까요? 1차 변환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런 성질이었죠. 여기에서 f of x 플러스 y는 f of x 플러스 f of y 1번 2분이 뭐냐면은 x에 대해서 a배 한 놈과 그놈 x에 대해서 변환한 놈이 a배 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만족할 때 뭐라고 부른다? 1차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질문이 뭐냐면 자 x가 0이라고 원점은 어디로 그러니까 x, y에서 원점을 나타낸 이 O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어떤 점으로 갈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어떤 점으로 가느냐면 자, 0이라고 하는 것은 0 플러스 0을 비해서 상관없죠? 원점과 원점은 상관없고 1번 성질에 의해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각각을 나누어서 변화를 하더라도 같다 그랬고 따라서 이렇게 나눠 쓰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f of 0는 f of 0가 오른쪽에는 f of 0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럼 이걸 다시 넘기면 뭐가 될까요? 1 f of 1 equal 이런 식이 되겠죠. 뭐냐면 이걸 넘기게 되면 2f of 0에서 f of 0를 빼면 f of 0 되고 그놈이 좌변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 1차 변환이기만 하면 원점은 변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점은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보통 1차 직선 같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변환이 1차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차 변환의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F라고 하는 것이 1차에서 1차로 가는 경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만 1차 변환의 이해가 되겠다. 예를 들면 f of x가 2x 플러스 1은 1차 변화는 사실은 원래는 아니에요. 1차식이긴 하지만 1차 변화는 아니라는 것. 자, 2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R2에서 R2로 가는 놈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게 0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변환이기만 하면 원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성질은 지금 알아내었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이제 보통 여기서 말하는 크기 변환, 크기를 스케일링하는 변환이 있고, 로테이션, 회전, 그 다음에 평행 이동. 요것이 크기 변환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될까? 회전 변환이 x축으로 몇 도 돌리라, 30도 돌리라, 20도 돌리라 라고 하는 변환이라고 하는 변환이 1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평행 이동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는 놈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스케일. 자,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그림을 길이가 2인 이제 정사각형이 있네요. 이런 걸 스케일링을 한다고 합시다. 즉 스케일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주어진 x점에 대해서 a배. 자, a배 한다면 x1이라는 점은 1,0이니까 이런 걸 a배. 예를 들면 a를 2배라 그럴까? a라고 하는 놈을 2라 그러면 뭐가 될까?
여기 2,0이었죠. x1이 2,0을 두배하게 되면은 어떤 값으로 갈까요? 4,0으로 갈 거고, 여기 있는 x2란 좌표가 뭐가 되죠? x1, 2, y1, 2가 되니까 2,2라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배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1, 2, 3, 4, 1, 2, 3, 4, 4,4가 나올 거겠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뭐가 되겠다? 0,4가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x 변이가 두 배가 되고 y 변이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x의 크기 변화, y 크기 변화 비율이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폼, 유니폼 스케일을 적용했다. 그때 동일하게 적용하는 값이 얼마다? AB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반면에 의륜적으로 아래쪽으로 변화가 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보다시피 X축으로는 어떻게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만큼 유지하고 Y축으로는 몇 배? Y축으로는 두 배가 되겠네. 즉, 한 축으로만 크기 변화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여 이놈을 유니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어쨌든 스케일링은 X축으로 몇 배, Y축으로 몇 배라고 시키는 것인데, 이제 X축의 비율과 Y축의 비율이 같은 놈을 유니폼 스케일, 다른 스케일을 non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뭐 있죠? 스케일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볼까요? 원래 주어진 벡터가 뭐냐면 X 벡터예요. 색깔을 노랗게 해볼까? X 벡터. 자, 이 놈을 A, B 한 놈은 AX가 될 거예요. AX를 어떻게 한다? 오케이. X를 변환하게 되면은, 이제 변환해서 스케일 하게 되면은 이 두 배가 되면 여기가 오겠죠. 됐나요? 이렇게 되고, 그놈을 다시 A배, 어, 요놈을 AB 하게 되면 요 정도 크기가 이렇게 바뀔 거고, 다시 AX를 이제 두 배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뭐냐면, 이렇게 변환한 놈의 결과가 있고, 결과에다가 AB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AX를 다시 스케일링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원래 두 번째 조건인 X에다가 AB 한 놈의 변환한 놈과 X를 변환한 놈에 대해서 A, B 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킹이 가능할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있는 X 벡터랑 Y 벡터를 더하면 이 놈이 되겠죠? 자, 이 놈을 변환한 놈이 요게 될 거예요. 두 배, 스케일링 두 배 하는 거니까, 여기 S, 스케일링 오브 2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 결과랑 x에 대해서 두 배하고 y에 대해서 두 배해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쉽게 해서 요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일링은 첫 번째 조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번째 조건 여기서 만족되었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두 번째 조건 여기서 만족되었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선행 변환의 하나 이해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로테이션. 로테이션 한다는 것은 항상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로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든 중심이 어디가 되느냐면 0,0의 위치에서 중심이 되겠다. 즉 0,0에 대해서 x축으로 몇 배, y축으로 몇 배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 회전은 어느 축에서 중심을 회전하냐면은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트만큼 회전하게 되면은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느냐면은 세트만큼 될 거고, 여기 있는 2,0라는 점이 이 점으로 대응되겠고, x라는 점이 요즘에 대응될 것이고, x라는 점이 요즘에 대응되겠다라는 것이죠. 즉 이렇게 0,0을 중심 픽싱시키고 이렇게 회전하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각도도 몇 도? 세타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각도도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각도를 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양의 방향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음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로테이션은 어떤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바퀴
도는 형태가 로테이션이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서큘러 모션에 해당된다. 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크기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벡터 어떤 x를 나타내는 점이 있으면 점이 원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회전을 하고 난 이후에도 원점으로부터 거리랑 동일하다. 왜?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거니까 그 원점까지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각도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각도가 바뀌는 이와 같은 회전이라고 하는 로테이션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왼쪽 그림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왼쪽 그림은 봅시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서 아까 A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오케이. 원래 주어진 X에 대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확인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일단 두 번째 조건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AX 이놈과 X를 트랜스포밍해서 A랑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AX가 뭐였죠? X가 있고, 자, 빨갛게 해볼까요? X라는 놈을 AX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B 하라 그랬으니까 AB 하면은 AX가 되겠죠? 자, 요것을 뭐 했다? 로테이션 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최종적인 위치는 여기 있고 왼쪽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 X를 트랜스포메이션 했다.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로테이션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X를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건 초록색으로 할까? 이놈은 초록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B를 한번 해볼까? AB를 한 거, 아까 있는 빨간 거랑 같네? 동일한 지점에 부딪히니까 선행 변환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겠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 있죠? x 더하기 y를 먼저 구해보고, 자, x가 뭐였나? x를 요걸 이렇게 생각하고, x, y를 이렇게 생각하면, 파랗게 해야 되나? x가 여기 있고, x, y가 여기 있으면 더하면 뭐가 되겠죠? 요놈이 지금 x 더하기 y가 될 거야. 자, 요놈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회전을 시켜보는 거죠. 회전을 시킨 놈이 요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각각을 회전을 시킨 놈과 각각을 회전을 시킨 놈을 더해도 어떻게 될까? 즉, x를 회전하게 되면, 이제 빨갛게 표현해 볼까? 여기가 있을 거고, y를 회전하게 되면은 여기가 있을 거예요. 맞나? 여기가 있겠죠? 그래서 얘랑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요놈이 되겠죠. 동일한 위치에 이제 대응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테이션 또한 선형 변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사가 뭐냐면 평행 이동되는 것이 선형 변환이 될 것인가라는 건데, 자, B만큼 B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X축으로 뭐 x1, y축으로 y1 가라 그러면 즉 x축으로 x1만큼 가고 y축으로 y1만큼 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쭉 시프트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0,0의 원점은 요점으로 대응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형 변환의 성질을 유지했던 것처럼 원점은 그대로 원점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 그랬는데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원점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자체는 평행 이동은 선형 변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더라도 요 TP를 보게 되면 자, X가 여기 있어요. Y가 여기 있어요. X랑 Y랑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놈을 평행 이동하게 되면 요 정도밖에 안 가겠죠? 여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TX배, 즉 X를 변환한 놈 여기가 있을 뿐이며 Y를 변환하면 여기가 있겠죠. 따라서 요 점을 나타내는 이 벡터랑 요 점을 나타내는 이 벡터를 더하게 되면 여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값이
다른 값이 된다는 것. 따라서 이런 선행 변환의 1차 첫 번째 성질에 모순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은 translation이라는 놈은 선행 변환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배울 그래픽스 수업 시간에 배울 변환인 affine 변환에는 이제 해당되는데 일단 선행 변환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크기 변환,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것, 그 다음에 위치 이동 변환이 셋 다 모두 다 선행 변환이라고 생각되었겠지만 선행 변환이 아닌 놈이 하나 존재한다. 뭐가? translation은 선행 변환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나머지 스케일링, 로테이션, 그 다음에 반사하는 것, 그 다음에 슈링, 찌그러뜨리는 것 이런 것 또한 다 선행 변환이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3학년 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행 변환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현. 선행 변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해답은 행렬로 표현하겠다. 조금 전에는 선행 변환이 무엇인가,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그러한 그러한 변환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좋은 게 뭘까? 행렬을 사용하겠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x에서 f of x, f란 변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점이 f of x라면 p라는 점이 어떤 점으로 바뀌었다? p 프라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p 프라임 나타내는 x 값을 x p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현되고 자, 요놈이 어디에서 온다? P라는 점에서 온다. X, Y에서 오는데 자, X 프라임은 X랑 Y의 1차식의 조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왜 1차 변수에 관해서 1차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Y 값 또한 X랑 Y의 1차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선형 변환의 일반식이다. 따라서 요놈을 곰곰이 살펴보니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2x2 행렬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점을 나타낼 때는 컬럼 벡터 2x1의 컬럼 벡터로 표현 가능하다. 즉 여기 있는 1차 변환의 식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결국 뭐다? 행렬 A가 무엇을 나타낸다? 그 변환 T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행렬이 뭔가? 변환에서의 행렬은 변환식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식이 되겠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스케일링, 아까 스케일링이 되고 로테이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스케일링이 관계되는 행렬은 X축에 확대되는 SX배, Y축에 확대되는 SY배. 아까 처음에 했던 게 X축으로 2배, Y축으로 2배면 2, 0, 0, 2가 되겠고 아까 두 번째 얘가 뭐였죠? X축은 그대로 유지되고 크기는 따라서 X축은 크기 변함이 없으니까 1, Y축은 크기 얼마나 바뀌죠? 위로 2배가 되었으니까 2, 그리고 대각선에 하는 나머지 부분은 0, 0을 집어넣게 되면 되겠다. 이것 또한 이거는 유니폼 스케일링, 이것은 난 유니폼 스케일링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크기를 원래 이 사이즈인데 1로 줄여버렸네. 그럼 크기를 어떻게 반으로 줄여버렸으니까 0.5. 크기를 2배 하니까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대각 성분의 대각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로테이션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행렬은 이렇게 표현되겠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1학기 때 그걸 배웠나? 1,0을 어떻게 변환되는지 변환되는 결과가 첫 번째 컬럼이 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0,1에 해당되는 놈이 두 번째 컬럼이 온다 그랬어요.
자,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봐봐요. 여기 있는 1,0을 1,0이라는 점을 세타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이때 x값, y값이 뭐일까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요 거리가 여기 1이잖아. 1만큼의 길이를 그대로 회전할 거니까 요 거리가 1이 될 거고, 자, 이 각도가 몇 도? 세타가 되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될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요. 요 값이 뭐가 될까? y 값이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코사인 세타요. y 값이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어디로 가죠? 여기도 세타만큼 회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요 길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데 부호가 지금 어 부호가 어떻게 될 것 같아? x 값이 마이너스 0,0이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코사인 x 값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y 값이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이런 행렬의 컬럼 벡터가 되겠다는 거.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알겠습니까? x, 일반적으로 행렬을 나타내는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래 x, 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x, 0과 0,y를 더한 놈이고 스케일링 x 1,0의 x배 0, 뭐가 되죠? 1의 y배 되는 거죠. 자, 이것을 sorry. 갑자기 어디까지 갔지? 여기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 있죠? x, y라고 하는 놈이 x의 1, 0, 그 다음에 y의 0, 1인데 여기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 취하게 되면 트랜스포메이션에 x의 1, 0, y의 0, 1 되고 상수 x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t 1,0 y t에 0,1 1,0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앞에 있는 a, c로 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y는 0,1은 어디로 간다고? b, t로 간다 그랬으니까 x배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x를 1,0이 가는 놈이 a, c에 가게 되니까 이곳에 x배 그 다음에 0,1이 대응되는 곳이 b, d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 y배 한글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요 그림은 이제 요 놈이 뭐가 되죠? 행렬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2니까 어떤 의미냐면 X축이 이걸 표현을 노란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1,2는 자, 1,0은 자, 초록색이 어떻게 바뀔까요? 1,0은 여기는 3,1이기 때문에 3,1로 변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해당하는 0,1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1,2로 가니까 어디가 원점이지? 오케이. 1,2가 아직 안 갔나? 오케이. 1,2가 이렇게 되겠죠. x1 가고 y가 2 가는 이렇게 대응되겠죠. 자, 여기 대해서 몇 배? 마이너스 1배 하게 되면은 요 벡터를 마이너스 1배 하면 반대 방향을 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해야 되구나. 여기에 마이너스 1 갈 거고 그 다음에 파란 게 여기 어디였죠? 원래 이 벡터에 대해서 2배가 되니까 요것에 2배를 가면 여기 되겠죠. 그래서 얘랑 더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요 벡터가 되겠다라는 것이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변화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봤고
1학기 때 그 동영상을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행렬을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화는 관계되는 수식이었죠.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노란색을 한번 볼까요? 노란 벡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노란 벡터는 변화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주어진 오리지널은 이렇게 벡터인데,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네. 그래서 XY 벡터 방향과 X 프라임, Y 프라임이 어떻게 되겠다?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은 변화를 하고 난 후에 노란색의 벡터는 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뭔가 좋은 벡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즉 x축 1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이 빨갛게 표현해 아니야 파랗게 표현해 볼까? 하얗게 표현해 볼까? 요 벡터를 생각해 보니까 이 벡터 같은 경우는 변화를 하더라도 요렇게 되어버리네. 크기만 변환되고 따라서 원래 벡터랑 변환하고 난 다음에 벡터가 뭐가 되겠다? 같은 방향이다. 원래 벡터에 대해서 변환을 하고 난 결과의 벡터가 원래 벡터랑 방향이 같고 크기만 달라지는 거네. 변환 결과가 원래 벡터에 대해서 방향 크기만 다르고 방향이 같다. 그럼 이런 벡터가 좀 뭔가 의미 있는 벡터 아닐까? 행렬 변환을 하고 나더라도 방향이 안 바뀌는 그런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유 벡터라고 하겠다. 행렬 A의 고유 벡터. 변환을 취하더라도 방향이 안 바뀌더라. 참 좋은 거다. 그럼을 기준점으로 정할까? X축, Y축 대신에 그 축을 기본 축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 나온 것처럼 주어진 행렬에 따라 즉 행렬 A가 주어졌으면 변환을 의미하는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A, B, C, D 주었을 때 변환을 하고 난 후에도 방향이 바뀌는 벡터가 있고 방향이 바뀌지 않은 벡터가 있는데 어떤 벡터가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더라. 그래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X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 벡터라고 그러겠다. 거기에 대응되는 크기 변화 몇 배 증가되는지 방향은 같고 그 다음에 크기가 조금 바뀐다 그랬죠. 그 바뀌는 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치 또는 아이겐 밸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됐나요? 그래서 일단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행렬에 의해서 행렬 A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랬고 변화를 취하고 나더라도 행렬을 곱한 결과가 어떤 벡터인지 x인지 모르겠지만 이 x에다가 A 행렬에 의해서 변화를 시켰다. 변환시킨 결과예요. 얘는 변환시킨 이 결과는 원래 x라는 벡터랑 방향이 같더라, 평행하더라. 방향이 같더라 말은 평행하더라 말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지? 같다라고 놓고 실수배. 그래서 ax equal 람다 x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뭐라고 부르겠다? 고유 벡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숫자 상수값을 뭐라고 부르겠다? 고유치라 그러겠다. 따라서 고유치, 고유 벡터는 한 팀인가 물어본다면 한 팀으로 나오겠다. 왜? 동시에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AX는 람다 X. 얘랑 어떤 한 번에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람다가 나온다면 그게 맞는 X가 나오고 그게 맞는 X가 있다면 그게 맞는 람다를 구하겠다. 한 팀이 되겠다. 따라서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질문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변화는 어떤 변화만 다루겠다?
1차 변환만 다루겠다. 자, 1차 변환에는 예로서 스케일링, 로테이션이 있었다. 근데 그놈들은 어떻게 표현되더라? 행렬의 곱으로 표현되더라. 그런데 그러한 이제 행렬 변환을 했는데 변환을 하기 전과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방향이 안 바뀌는 벡터가 있겠네? 있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 벡터를 뭐라 부르겠다? 고유 벡터라 그러겠다. 무엇에 관한 고유 벡터? 주어진 행렬 A에 관한 고유 벡터라고 이름을 칭하겠다. 고유란 말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이겠죠? 변환을 하더라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고유치 방정식인 ax 이퀄 람다 x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한번 a라는 행렬이 1, 3, 0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u라는 벡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임의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3x가 3 갈 때 y가 1로 가는 3, 1 벡터. 이 벡터에 대해서 행렬 a를 곱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 3 더하기 3하면 6이 되고 3이랑 0 곱하고 2랑 1 곱해서 더하면 2가 되겠죠. 6, 2는 뭔가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 이제 공통도로 들어가 있는 값이 2가 들어가 있으니까 2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보니까 3, 1, 5, U의 벡터, 원래 U 벡터에 대해서 2배 한 거랑 같네? 다시 말하면 U를 변환하고 난 U의 방향과 벡터랑 원래 벡터랑 어떤 관계있다? 2배 관계만 있다.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크기만 2배가 되겠다. 아하. 그럼 여기서 U가 뭐가 된다고? 고유 벡터 요 승질을 만족하니까. 그죠? AU는 2배 U가 됐으니까 이 승질 만족했네? U가 뭐가 되겠다? A의 고유 벡터가 되고 이때 U가 이때 2란 값이 U에 관계되는 스케일링 값이니까 아이겐 밸류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1,0을 하더라도 뭐가 되겠다? 고유 벡터가 되겠네요.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 지금 9에서 3, 1, 1, 0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찍어 보니까 운 좋아서 된 건데 궁금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이런 U 이러한 V를 구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자, 고유 벡터 U에 대해서 임의의 상수배 하더라도 그 방향은 유지된다 그랬으니까 알파 U는 고유 벡터인가라고 물어보면 고유 벡터가 되겠죠. 알파 U가 A의 고유 벡터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죠? 알파 U 넣어보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면 된다. U의 무슨 몇 배 관계가 되면 알파 U가 고유 벡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숫자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AU는 U가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람다 U로 쓸 수 있고 알파랑 람다랑 같이 람다를 뽑아내고 그 다음 알파 U 그 벡터 그대로 여기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니까 고유 벡터가 되었죠. 그래서 원래 고유 벡터가 하나 있다면 고유 벡터의 상수배 하더라도 뭐가 되겠냐면 고유 벡터가 되겠다. 고유 벡터는 말은 방향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주어진 방향과 같은 방향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뭐가 되겠다? 고유 벡터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그 고유 벡터에 있는 그쪽 방향에 있는 어떤 벡터를 더하더라도 계속 그 방향을 유지할 거니까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고유치 람다에 대해서 하나의 전체 고유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이죠. 같은 방향에 있는 놈들은 다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어떤 벡터라더라도 다 고유 벡터가 된다 그랬으니까 요 벡터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잇는 모든 벡터의 집합을 고유 공간이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일단 그럼 여기서 아까 질문이 뭐였죠? 고유치 방정식에서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원래 이 식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직 말 안 했는 게 있네요. x라고 하는 벡터는 0 벡터가 아니다.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고유 벡터 문제가. 변화를 하더라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였으니까 방향이 있으면서 방향이 안 바뀌는 게 주어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0 벡터는 제외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람다 x라고 하는 것이 람다는 숫자고 x는 뭐였죠?
뭐 예를 들면 2,2에서 1이 되겠죠. 요 자체가 행렬이 아니죠.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람다에다가 x에다가 아이덴티티 행렬을 곱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요 놈이 뭐가 되냐면은 람다 곱하기 0, 0 람다가 될 거고 x 벡터가 될 것이며 좌변에 있는 놈은 a of x, a of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행렬 2x2 행렬이고 여기도 2x2 행렬이니까 a 빼기 람다 0, 0 람다가 될 것이고 요놈의 x의 0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a 마이너스 람다 i라고 하는 놈이 행렬이 있고 요놈의 x 이퀄 0 행렬이 되겠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게 뭐냐면, 자 요 의미를 잘 이해해 봅시다. 조금 전에 x가 뭐가 아니었죠? 0 행렬이 아니라 그랬어요. 0 벡터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요놈을 이름하여 b라고 넣어볼까? bx 이퀄 0인데 만약에 이거 한번 볼까? 넘어가서 볼게요. 행렬 bx 0 여기서 봅시다. b라고 한 놈은 2x2 행렬이고 x라고 하는 놈은 2x1이고 0 행렬은 0, 0으로 구성되어 있는 2x1 행렬입니다. 자, 이놈이 2x2 행렬이기 때문에 만약에 if b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양변에다가 b의 인버스를 곱해 보겠습니다. b 인버스 bx b의 인버스 0벡터. 자, 좌변은 뭐가 될까요? 분배 법칙 써서 괄호를 이렇게 묶고 우변은 계산을 해버립시다. 어떠한 벡터에 대해서 0벡터를 곱해도, 어떤 행렬의 0벡터를 곱해도 다 0 벡터가 될 거고, 자 좌변은 뭐가 되죠? 좌변 요놈이 아이덴티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i랑 x 아이덴티티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랬고,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x가 0 벡터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앞선 이야기하기를 아이겐 벡터 이야기할 때, 고유 벡터 이야기할 때는 0 벡터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놈이 모순,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은 B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B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B의 행렬식이 얼마? 요놈의 행렬식이 여기서 0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놈은 A-람다 I이기 때문에 요놈의 행렬식이 얼마? 0이다. 요것이 고유값 찾는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다. 고유 벡터를 찾는 핵심 아이디어. 자, 그래서 고유치가 람다가 행렬 A의 고유치가 된다는 말은 요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고, 자, 요 놈이 뭐냐면은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행렬 A가 2x2 행렬이라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예를 들면 A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특성 방정식을 쓰고 A-람다 i라고 하는 것의 고유치는 대각성분에다가 1-람다 2-람다 나머지는 그대로 3 써주고, 디터미넌트는 자, 요놈과 요놈을 곱하게 되면 1-람다 곱하기 2-람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0이 될 거고, 따라서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2 이퀄 0을 만족하겠죠? 이 식을 만족하는 람다 값이 얼마? 한 놈은 1, 한 놈이 2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고유값을 구했어요. 고유값. 고유값을 구했다면 람다 1이 나왔고, 그 다음 람다가 2가 나왔죠. 고유값을 구했다면 이제 고유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가 문제죠.
자, 행렬 A 130이었죠. 행렬 A가 130이고 람다 1이 하나가 1이다. 람다 2가 하나는 2다. 자, 람다 1에 관계되는 뭘 고유 벡터 V1이 무엇인지 찾고 싶다. 어떻게 찾을까? 자,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이 뭐였죠? A 마이너스 람다 I 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요거 곱하기 찾고자 하는 X 벡터가 0 벡터가 된다는 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 I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람다 I에서 A가 1, 3, 0, 2가 되고 그 다음에 람다가 여기서 1이라 그랬으니까 1, 0, 0, 1이 될 거고 따라서 대각성분에서 여기에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한 거고 나머지 0, 3이 되겠죠. 요놈이 x, y가 0, 0 벡터가 되어야 된다는 수식이 있었죠. 이 식이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0, 3, 0, 1 뭐가 되나? 요놈이 x, y가 되겠죠. 0, 0 되면 자 3x는 0, y가 0이 나오나? 이거 뭐 식이 잘못된가 보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제대로 나왔네. 그죠? 내가 그걸 계산을 잘못했구나. 자, 요 식이 아니죠. 자, 얘랑 곱하게 되면 0 곱하기 x가 되고 0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니까 3 곱하기 y는 여기는 0이 되니까 0. 아래 식은 뭐가 된다? 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는 0. 요놈이 0 되고 0 되고 결국 뭐만 합니다? y가 0, y가 0이라는 식이 나왔죠. x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거든요. x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람다가 1일 때 관계되는 고유 벡터는 뭐 t, 0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어떤 x 값은 어떤 값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간단한 값이 얼마가 될까? 1, 0이라고 일단 우리가 취할 수 있겠다. 자, 같은 방법대로 람다가 2일 때 뭐가 된다? 주어진 벡터가 행렬 A가 1, 3, 0, 2라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3, 0, x, y 0 벡터가 돼야 되니까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1, 3, 0, 0, x, y 0,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이퀄 0. 의미 있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관계식만 대기만 하면 되니까 y는 결국 뭐냐면은 3분의 1 x예요. 이런 관계식이 있는 점이 좀 많지 않나요? 자, 그럼 x가 3일 때 y가 얼마? x 3이면 y가 1도 만족할 거고 6,2도 만족하는 거고 어떤 건 상관없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따볼까? 3,1. 그래서 두 번째 벡터 아이겐 벡터는 3,1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유 벡터는 u 람다 1에 람다 1 1일 때 관계되는 고유 벡터는 u는 1,0. 그 다음 람다가 고유값이 1일 때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3,1, 즉 3,1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죠. 오케이. 다음 행렬의 고유추와 고유 벡터를 구하시오. 자, 원래 A 행렬에 대해서 대각성분의 1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씩 쓰고 그럼 요거는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구하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니까 곱하는 말은 곱해서 빼봤자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요 값이 얼마가 되죠? 0이 되겠다.
따라서 람다 값이 얼마? 1이 나오네요. 고위치 람다 1에 고유 벡터 얼마 나오겠다? 1,0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11로 주어진 것에 동일하게 2 람다, 2 람다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되면 자, 요놈과 요놈 곱하면 이렇게 되고 요놈과 요놈 곱해서 빼면 이게 될 거고 요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며 람다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3 이퀄 0은 고유 벡터가 되기 위해서 고유치 방정식의 값이 여기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때 람다 값 1과 3을 구해보고 람다가 하나가 1일 때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일 때 고유값이 3일 때 아이겐 벡터가 1,1이 나온다 그러네요. 자, 잘 봅시다. 이 A라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자, 일단 이 행렬이 보통 보게 되면 대칭 행렬이네. 시메트릭. 대칭 행렬이면 만들어지는 고유 벡터 얘랑 서로 수직이다. 주어진 두 벡터가 수직인지 아닌지 어떻게 체크하죠? 내직을 취하면 되지. 따라서 1 벡터랑 내직을 하게 되면 1 내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곱하기가 연산이 안 되죠? 그래서 요놈에 뭐가 될까? 트랜스포즈. 요놈의 트랜스포즈 취하게 되면 1 1에 트랜스포즈 곱하기 1 하게 되면 트랜스포즈 취하면 요놈이 뭐가 되죠? 1 1이 될 거고 그다음 요놈 1이 될 것이며 자, 1 by 2 by 1이 1 by 1이 되겠죠. 1과 1 곱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 1과 1 곱하면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되겠네. 따라서 두 벡터를 내색하니까 수직이 되겠다. 자, 정리하면 주어진 행렬이 대칭 행렬이면 만들어지는 고유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더라. 오, 굉장히 좋은 성질 있지 않나? 자, 그런 사실을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고유치 벡터가 3x3 행렬이 주어졌을 때 고유값을 구하게 되면 한 놈은 1이요, 한 놈은 3이요, 한 놈, 중근이 생기네요. 자, 중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아마 시험을 쳤던 것 같긴 했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공부했던 걸 한 번 더 리뷰하게 되면 행렬 A가 빨갛게 표현해 볼까요? 행렬 A가 서로 다른 고유치를 가진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고유 벡터들은 1차 독립이다. 1차 독립이니까 참 좋겠네. 서로 영향을 안 받겠네. 1차 독립인 그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하겠다? 베이시스로 잡으면 되겠네. 기저로 잡으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X축, Y축처럼 그놈을 축으로 잡으면 되겠네. 왜 좋을까? 고유 벡터는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죠? 변화를 하더라도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고유값을 구해보고 그놈이 다 서로 다르다면 거기에 나온 벡터들은 뭐가 될까? 서로 독립이고 만약에 주어진 행렬이 대칭 행렬이라면 다 수직으로 독립이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칭 행렬의 고유치가 다르면 그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은 직교한다. 이놈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n차 대칭 행렬이면 n by n 행렬의 대칭 행렬이 주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나는 고유 벡터들은 서로 직교하는 고유 벡터 몇 개, n개가 다 다르게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대칭 행렬이면 A의 고유치는 다 실수값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가 뭐냐면 대칭 행렬이면 고유 벡터들은 서로 직교하고 그게 고유 벡터들은 고유값들은 서로 실수값으로 나온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질문하기를 n차 행렬에는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할 수 있는데 모든 고유 벡터가 다 구해야 될까? 특정 고유 벡터를 구해야 한다면 어떤 고유 벡터가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1000 by 1000이 있으면 이게 대칭 행렬이 좋은 행렬이라 그러고 대칭 행렬이라 그러면 1000개의 고유 벡터가 나오고 1000개의 고유값이 나오는데 천차원 행렬 말되나? 나오는데 이거 다 일일이 다 찾아야 될까? 그래서 그 다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제일 큰 고유치가 뭔가 의미 있지 않을까? 고유치 중에서 고유값이 제일 큰 거. 고유값 중에서 제일 큰 고유값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것이 거듭 제곱 방법이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고유값 중에서 내가 생각에 1000개 중에 3.6이라는 숫자는 내가 정한 거예요. 이 3.6에 제일 가까운 고유값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찾고 싶다. 특정한 참수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고유값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법이 역거듭 제곱 방법이고 제일 큰 고유치를 뽑아내는 방법이 거듭 제곱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수학의 한 분야인 수치 해석 분야. 여러분들이 지금 응용수학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냐면 수치 해석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다 수치 해석에 관계되는 거다. 그래서 고유치 중에서 제일 큰 놈은 거듭 제곱 방법에 의해서 찾고 그 다음에 임의 상수에 제일 가까운 고유치를 구하라 그러면 역거듭 제곱 방법을 찾는다. 자, 거듭 제곱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좀 수업이 얼마나 됐지? 오케이, 가봅시다. 거듭 제곱 방법은 람다가 한번 봅시다. 질문. 람다가 행렬 A의 고유치고 U가 행렬 A의 고유 벡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고 이럴 때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다른 행렬이 만들 수 있겠죠? A랑 A를 곱해서 새로운 행렬을 한번 구해볼게요. A 제곱이라는 새로운 행렬의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A 제곱 A 제곱 U를 한번 넣어볼까요? U가 고유치라 그랬으니까 A 제곱의 고유 벡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주어진 행렬 B가 있다. 이놈의 고유 벡터라 그러면 Bx는 람다 X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B가 지금 뭐 있죠? A 제곱 X는 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U가 A의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A 제곱 U를 어떻게 쓸 수 있다? A 곱하기 A로 따로 나눌 수 있고 자, 그러면 뒤에는 AU만 따로 보니까 이승일 있으므로 람다 U를 쓸 수 있고 람다가 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꺼집어 나가고 AU를 쓸 수 있는 다시 또 AU는 뭐가 되죠? 람다 U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람다 제곱의 U가 되고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A의 제곱에 대한 고유 벡터는 그대로 U가 되고 단지 뭐만 달라지겠다? 고유값만 람다 제곱으로 바뀌겠더라. 그럼 K제곱의 고유 벡터는 U가 되고 K제곱의 고유값은 람다 제곱이 되겠네요. 자, A의 인버스는 뭐가 될까? A의 인버스는 A의 마이너스 1승이라 생각할 수 있고 동일하게 U가 되고 아마 이것은 람다분의 1이 고유 값이 될 겁니다. 아마 시험 쳤나? 중간고사 때? 자, 이제 고유 거듭 제곱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 지금 파워포인트로 만든 놈을 지금 맥으로 옮겨서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깨지네요. 제가 밑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나름 깨끗한 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볼 수 있으려나?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을까요? 자, 오케이. 자, 일단 방법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걸 그렇게 깊이 있게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올해 이번 학기에는. 자, 일단 크기가 n인 행렬 a가 있다. 행렬 a가 있으면 이 n by n 행렬이란 말이고, 요것의 고역치를 갖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n개의 1차 독립인 벡터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유값들이 n개가 있을 거고, 그 놈을 다 소팅을 해서 제일 큰 놈을 이름하여 람다 1이라는 이름으로 칭해 놓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람다 1이 무엇인가를 찾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임의의 x0라고 하는 놈은, 자, x0는 고유 벡터도 아니고 그냥 임의의 벡터예요. 임의 초기 벡터, 예를 들면 뭐라? 임의 초기 벡터 임의 초기 벡터, 예를 들면 x0를 뭐 1, 0, 0, 0, 0, 0, 0 이렇게 뭐 n by 1에 제일 처음에 값만 1로 넣고 구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 엑셀은 벡터를 넣고 여기다가 a k승 k가 뭐 3이 될 수 있고 4가 k가 1일 때는 a k승 곱한 놈을 xk라 그러겠다. 여기다 a를 한번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a 곱한 놈은 1, 0, 0, 0 하나 곱하게 되면 이 놈을 뭐라고 그러겠다. x1, x2라는 놈은 a의 제곱에다가 조금 전에 x0인 1, 0, 0, 0, 0 벡터를 곱한 놈을 x2라고 놓겠다. 이런 식으로 xk를 이제 놓아 봅시다. 그럼 초기 벡터는 다음에 고유 벡터의 선행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놈이 고유 벡터들이 아까 이야기하기를 1차 독립이라 그랬고 1차 독립인 벡터의 임의의 벡터는 1차 독립인 벡터가 베이스가 될 것이며 이놈의 선행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1학기 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각각에 대해서 뭐 U1을 AK 곱한 놈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AK에서 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UI라고 하는 놈이 고유 벡터라 그랬고, 그러면 고유 값들이 람다 K승이 될 것이고, 이렇게 다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XK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XK 또한 어떻게 되느냐면 XK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X0가 이렇게 표현되는 놈을 AKS 곱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식을 정리하다 보면 XK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람다 1이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람다 1분의 람다 2는 람다 1분의 람다 2는 크기가 1보다 작을 거예요. 람다 1분의 람다에는 당연히 1보다 작겠죠. 오케이. 요놈이 이제 제일 큰 값이 되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서 이제 식을 쭉 전개해 가다 보면 베타 K라는 놈을 이렇게 잡고 계산을 쭉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쭉 넘어가다 치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베타 K라는 놈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어떤 게 있냐면 베타 K라고 하는 놈이 요식 정리가 다 돼버리고 뭐가 되느냐면, 왜냐하면 요놈이 1로 요놈이 다 0으로 갈 거고 요놈이 이제 다 0으로 가니까 뭐만 남냐면 요놈만 남거든요. 요놈과 요놈은 캔슬 아웃 되고 요놈이 K승이고 이건 K 플러스 1승이니까 하나 차이 나겠죠. 람다와 값이. 따라서 베타 K는
람다 1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람다 1은 찾으면 이렇게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람다 1을 찾을 수 있다. 자, 정리해 보면 어렵죠? 오케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 됩니다. 뭘 했냐면 고유값이 있는데 고유값에 예를 들면 행렬 A가 3바이 3 같으면 고유치 풀 때 고유치를 찾고자 할 때 어떻게 풀죠?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구해주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뽑아내면 되는데 만약에 차수가 차원이 4차, 5차, 6차 가면은 우리가 5차 이상 방정식부터는 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차 이상의 방정식 풀 수 없으니까 고유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적어도 제일 큰 고유값은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찾으면 돼? 이렇게 식을 놓고 극한을 취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신기하죠? 네. 하여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값을 제일 큰 고유값을 구할 수 있었다.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따로 이제 찾아와서 물어보면 되고 시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 제곱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질문하느냐면 자, 고유값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n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n이 만약 5차 이상 넘어간다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었죠. 그럼 못 푸는 걸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면 그 값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적어도 무엇은 찾을 수 있다? 고유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극한을 취하게 되면 임의의 벡터 x0를 잡고 막 여러 번 계속 돌리다 보면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 뭐가 나온다? 제일 큰 고유값은 찾을 수 있다. 즉 주어진 행렬이 뭐 1000바이1000이라 할지라도 만바이 만이라 할지라도 차원이 10차원이 되든 100차원이 되었든 1000차원이 되었든 그 주어진 행렬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의 제일 큰 고유값 중에서 제일 큰 고유값인 람다 1을 찾을 수 있고 고유값을 찾았으니까 그게 관계되는 고유 벡터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활용해서 거듭 제곱 방법을 통하다 보면 임의 상수 알파에 제일 가까운 고유치를 찾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AU, 람다 U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찾을 놈이 이제 이렇게 이런 행렬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자. A-알파 i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요 행렬에 관해서 고유 벡터가 뭐가 되더라? 찾아보니까 람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자, 찾고자 하는 고유치가 뭘까? 제일 가까운 놈이니까 여기 제일 작은 거 아닌가요? 제일 가깝다는 말은 요 값이 가깝다는 말이니까 요 값이 제일 작아야 되겠지. 람다 값들 여러 개 중에서 람다랑 알파가 제일 가까운 놈, 요 놈의 차이가 제일 작은 거니까 뭐가 되겠다? 요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으라. 아까 제일 큰 값 찾았죠? 제일 작은 값을 어떻게 찾죠? 역수를 취해주면 되지. 여기 제일 작다면 역수를 취하면 제일 크게 되겠지. 제일 큰 걸 아까 찾는 방법 했잖아.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역거듭 제곱 방법이 이란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제일 가까운 고유 값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한 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자,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겐 벡터 디컴포지션 이놈이 중요하다. 자, 고유값 문제는 n by n 크기의 정사각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런 성질을 만족하도록 하는 V, 여기는 V 벡터라 썼네요. 고유 벡터를 람다는 고유값 V를 고유 벡터라 그러겠다. 각각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의 고유 벡터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라면, 자,
n개가 서로 다르 요것도 v1도 고유 벡터요. v2도 고유 벡터요. vn도 고유 벡터니까 각각 고유 벡터는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 따로따로 다 만족하죠? 다 만족하죠. 이거 n개를 이렇게 일일이 따로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요렇게 이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어떤 행위를 생각하느냐면 컬럼 벡터를 v1을 하나의 벡터, 두 번째 v2를 두 번째 컬럼 벡터, vn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행렬 P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놈이 P입니다. 자, A 곱하기 P는 자, A 곱하기 V1이 뭐가 되겠다? 요 성질에 의해서 람다 V1이 되고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까? 람다 V2가 와야 되고 세 번째는 람다 Vn이 와야 되겠죠? 음, 됐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행렬 A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빨갛게 해볼까? 행렬 A가 주어져 있다.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고유값 람다1 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벡터 v1 있고 람다2, 람다 n 있고 각각의 관계되는 고유 벡터 v2 관계되는 vn. 이 말은 뭐냐면 a 곱하기 v1은 람다1 v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v2는 람다 2 v2가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n개의 관계식을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자, 그런데 p라는 벡터를 p라는 행위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이놈을 n by n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자리에는 컬럼에는 뭘 넣겠다? v1 벡터를 넣고 두 번째 컬럼에는 v2 벡터 이런 식으로 vn 벡터를 놓아 볼 거예요. 고유 벡터들을 이제 컬럼 벡터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AP는 A 곱하기 V1, VN 이렇게 P가 구성된다 그랬으니까 자, 근데 A 곱하기 V1은 첫 번째 결과 컬럼이 뭐가 될까? 요 값이 와야 되니까 람다1 V1 두 번째 컬럼에는 람다2 V2 형태가 될 것이며 n번째 컬럼에는 람다n Vn이 되겠네. 자, 이것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해 보니까 뭐가 되겠냐면 V1만 남기고 V2 남기고 Vn 남겼을 때 이놈을 람다1, 람다2 대각성분의 람다 값 집어넣고 나머지 영백하게 되면 자,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런 컬럼 벡터를 컬럼 벡터가 나오도록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되나? 자, 얘가 쭉쭉쭉 곱하고 얘 곱하게 되면은 얘만 제일 처음에 있는 값만 살아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대해서 또 곱하면 뭐가 되죠? 얘랑 얘랑 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도 첫 번째 값만 살아남을 거라고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0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V1, Vn으로 구성되어 있는 P 벡터랑 그다음에 람다1, 람다n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대각성문의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되더라. 무엇이 AP는 뭐가 되었죠? AP는 P 곱하기 이것을 뭐라 부를까? 람다라 그럴까? 어떤 표현이 나올까? 람다 벡터라 그럴까? 오케이. 두껍이 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뭘 남기고, 자, A만 남기면 P 람다 대각성분 곱하기 그 다음에 이놈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P의 인버스를 오른쪽에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P가 지금 어떤 성질이 있냐면 고유 벡터들로 구성된 거니까 이놈이 다 뭐가 되죠? 다 수직이야,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다 수직인 그런 이제 행렬들은 어떤 성질이냐면
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P가 오소고날 P라는 놈이 뭐가 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오소고날 수직 성분으로 구성, 수직 벡터, 요놈과 요놈 각각이 다 수직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직 행렬이라고 그러고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P의 인버스랑 P의 트랜스포즈랑 같다. P의 인버스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P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대각 행과 얘를 바꾸기만 하면 그게 뭐라고? 인버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뭘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왔다 갔다 쓰면 미안합니다. 자, 행렬 A가 시메트리가 하면 뭘로 분해 가능하냐면은 P 람다 그 다음에 뭐가 된다? P의 트랜스포즈로 세 개의 곱으로 계산이 되더라. 근데 이때 P가 뭐더라? 고유 벡터들을 컬럼 벡터로 갖는 형태를 맞춰주기만 하면, 만들어내기만 하면, 근데 람다는 어떻게 되더라? 람다 1, 람다 2, 첫 번째 해당되는 고유값, 두 번째 해당되는 람다 2, 세 번째 람다 3, 요것을 대각 성분으로 갖는 대각 행렬. 그다음 뒤에 놈보다 요 놈을 어떻게 옆으로 세워 놓은 행렬이 되겠다. 왜냐면 P의 트랜스포즈가 돼야 될 거니까. 요렇게 시메트릭 행렬을 이놈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따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하면 이때 고유값은 1이요. 고유값 아까 했죠. 고유값 1하고 3은 나왔고, 이때 고유 벡터 하나가 1 마이너스 1이었고 하나가 1, 1이었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고유 벡터를 좀 변화를 가할 거예요. 변화를 가한다는 말은 뭐냐면 크기가 1인 아이겐 벡터로 구할 겁니다. 그래서 1-1에 대해서 크기가 얼마 될까?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2분의 1로 크기 루트 2로 다 나누게 되면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크기가 1인 벡터가 될 겁니다. 유닛 벡터. 그 다음에 1,1에 해당하는 V2 벡터도 새롭게 변환해서 루트 2를 나누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라고? 고유 벡터 V1이 되고 요놈이 고유 벡터 V2가 될 거예요. 자, 요놈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두 번째 고유 벡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성분은 뭐냐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고유값 1, 요놈은 두 번째 고유 벡터에 해당되는 고유값 3을 쓰고, 자, 오른쪽에 놈은 요 앞에 있는 벡터를 트랜스포즈 취하니까 눕히지 말고 얘를 트랜스포즈 취하면 세우지 말고 이렇게 눕히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 A 행렬을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겐 벡터 디컴포지션. 아이겐 벡터가 구성되어 있는 세 개의 행렬로 곱으로 표현되겠다. 요놈은 고유 벡터들에 의한 놈, 요놈은 고유값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각 행렬, 요놈은 고유값에서 만들어지는 행렬의 트랜스포즈 취한 거. 고유값들의 관계식으로 딱 나타났네요. 참 좋네요. 근데 실제로 좋은가? 그런데 그냥 왼쪽에 계산하기 더 편하지 않나? A 이렇게 오른쪽이 더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 1, 1, 2로 되어 있는 이 주어진 행위 A에 지금 뭘 물어보냐면 A에 2020년을 계산하라. 근데 이거 2020번 답 2019번을 곱하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할 거 아니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즉 A 행렬을 P 람다 P의 트랜스포즈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A의 2020승은 A 곱하기 A를 몇 번? 2020번 곱하기로 하면 될 거고, 자, 각각 A가 뭐라고? P 람다 P 트랜스포즈. 두 번째도 P 람다 P 트랜스포즈. 자, 이거 몇 번? 2020번. 이렇게 다 한번 써볼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부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얘랑 서로 분배법칙 써볼까? 다시 말하면, P 람다 쓰고, 얘랑 P 트랜스포즈 P. 그 다음에 가운데 람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P 트랜스포즈 P.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람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제일 끝에 P 트랜스포즈 P. 그 다음 제일 끝에 뭐가 있다? 람다 P 트랜스포즈가 있다. 자, 여기 뭐가 되겠다? I. 여기가 I. 여기가 I가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P의 트랜스포즈는 P의 인버스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놈이 아이겐 수직인, 수직인 행렬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P 곱하기 람다, 곱하기 람다, 람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의 트랜스포즈. 결국 요놈이 몇 번이냐면, 2020번이 있어요. 자, 그래서 A의 2020성 지수성 얼마의 지수를 하더라도 뭐가 되느냐면은 람다의 2020성이 돼. 자, 그럼 여기서 람다의 2020성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가 뭐라고? 1, 0, 0, 아까 3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서 2020성이라고 하는 것은 1의 2020성이 되고 0, 0, 3의 2020성이 되므로 결국 어떤 값이 되느냐면 1, 0, 0, 3의 2020성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죠. 이제 P가 어떻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었고 1, 0, 0, 3의 20, 20승 되고 루트 2분의 1을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취하면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이것을 계산해서 나오면 뭐가 되겠다? A의 2020승이 된다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글 정리해 봅시다. 변화는 1차 변환이 있고 1차 변환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1차 변환에는 스케일링, 로테이션은 들어가지만 트랜슬레이션, 위치 이동은 1차 변환이 아니다. 그 하나 하고 그럼 1차 변환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겠다. 했었죠? 행렬의 곱을 표현하다 보니까 행렬의 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환을 하고 나서도 축을 찾고 싶은데 X축, Y축 그거보다는 변환을 하고 나서도 방향이 안 바뀌는 축이 있겠네. 그놈을 기본축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놈이 어떤 방향, 어떤 벡터다 이름하여 고유 벡터라고 그러겠다. 그러면 변환이 있으면 뭘 생각한다? 고유 벡터를 찾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A 행렬마다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겠는데 고유 벡터 중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제일 큰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다. 왜 큰 게 중요한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고유 벡터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한다? A 행렬을 고유 벡터의 고유 벡터를 컬럼 벡터로 둔 P라는 행렬 곱하기 고유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이고널 행렬 곱하기
P의 트랜스포즈로 분해가 가능하겠더라. 이것이 오늘 공부한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공부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행렬 A, 대칭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그놈을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어야만 되겠네요. 자, 그것을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PCA,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에 여기에 점들 데이터가 좀 많죠? 한 10개나 되나? 수백 개 되나? 수천 개 되나?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여러 개 데이터를 받아들였다고 쳐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가 100차원의 어떤 X축, Y축, Z축뿐만 아니라 여러 개, 예를 들면 어떤 의미냐면은 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얼마고 뭐 조건들은 다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 100차원 데이터가 한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100차원이 너무 차이가 이제 차원이 많아서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원을 좀 줄이고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2차원상의 점이 있는데 2차원상의 이 점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까? 이런 잣대로 2차원상의 점들을 이제 어떤 잣대로 하면 좋을까 보게 되면 이런 축을 오케이 2차원 잣대를 여기 지금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축을 쭉 잡아서 이 축으로 모든 점을 다운시키는 게 좋을까? 2차원은 좀 복잡하니까 1차원에 의해서 그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1차원으로 알고 싶은데 근데 요렇게 축을 잡으면 좀 더 짧은 형태가 나올 거고 노랗게 잡으면 좀 많이 퍼져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축을 잡는 것이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기가 좋을까? 퍼져 있는 게 좋겠죠. 중복되는 게 적을 거니까. 그래서 많이 퍼져 있는 게 뭐가 될까? 관심을 퍼져 있는 게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고 컴포넌트는 축이란 말이고 그래서 복잡한 차원의 정보를 데이터를 조금 더 간단한 차원이 낮은 형태로 차원을 줄여보고 싶다. 즉 2차원 정보를 1차원 정보로 알고 싶다. 즉 여기서 말하는 1차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빨갛게 표현할까?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즉 요 점들을 쭉 이렇게 다운시키게 되면 이렇게 요 직선에 다운시키게 되면 이렇게만 분포되고 이제 요 놈을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해서 프로젝션 하게 되면 이렇게 넓게 분포되겠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요 축이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first 첫 번째 principal component라고 그러고 거기에 수직인 축을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르냐면은 second principal component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first component 쪽으로 principal component 쪽으로 이제 중심 축을 잡는 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퍼질 거니까. 자, 그런데 어느 놈이 first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제일 큰 놈이 아까 뭐라 했죠?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크기가 쭉 바뀌는 게 이게 스케일링 되는 게 고유값이었잖아. 그래서 고유값이 제일 큰 놈이 제일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고유값이 제일 큰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복잡한 데이터를 차원이 조금 낮은 데이터로 차원을 축약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되겠다. 문제를 쉽게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PCA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너무 좀 복잡했죠? 그래서 by